방향은 맞아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해주고 싶은데 방식은 전혀 아닌 거죠.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경제만 보면 안 되고 지금 중국도 거대한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오락가락하는 그 관세 정책, 그 다음에 말폭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만 동맹에 대한 공격이 우선 더 컸던 거 아니냐. 그리고 많은 동맹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공격 아니냐. 여러 가지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맞죠. 다 맞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올 게 왔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지금은 국제 질서가 다극화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도 절대 강자는 미국이죠. 세계 GDP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니까. 그러나 절반이었던 시절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지는 태양인 거죠.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는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비명이 바로 트럼피즘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이 세계 질서를 책임지기도 어렵고 그만한 여력도 없는 게 그걸 솔직히 고백한 게 트럼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바이든은 달랐느냐? 바이든도 사실은 거의 같았어요. 뭐냐면 바이든은 동맹 연대를, 동맹 강화를 추구했거든요. 미국이 절대 강자라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다 따라오니까. 근데 미국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동맹들의 힘을 빌리려고 그랬던 게 바이든의 동맹 중시 정책이었어요. 오죽하면 바이든이 그랬잖아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때 나 오늘 정말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중국을 잡으려면 일본도 필요하고 한국도 필요하고 미국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미는 되고 미일도 되는데 한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등쳐서 해. 그러니까 윤 정부는 데일 드라이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 국내 여론도 비판적인 게 많았지만 네. 그러니까 한미를 묶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바이든은 좋은 거죠. 왜냐? 그러면 미국의 힘이 덜 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바이든은 동맹의 힘을 빌어서 미국에 빠진 힘을 보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요. 돈 내놔. 우리 힘드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힘 빠진 미국에 대한 반응이 바이든식이 있고 트럼프식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의 국력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습게 말하면 바이든은 예쁘게 화장한 미국이고 네. 트럼프는 아침 세수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와서 들이대는 힘들어, 배고파. 미국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은 같은 미국인 거죠. 엉클쌤인 거죠. 그렇게 보면 트럼프는 지금 그 면에서는 사실은 트럼프 방식의 이유는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 트럼프는 이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뭐냐면 국가 부채. 국가 부채. 네, 36조 1월 기준으로 1,000억 달러. 그렇죠. 이게 의회가 정해놓은 이 한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디폴트인 거예요. 근데 미국의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 5월이면 끝난다고 예측이 있어요. 네. 여기 머스크 임기하고 똑같아요. 머스크가 5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들은 집권하는 그 즉시 의회하고 싸워요. 네. 이 국가 부채 한도를 늘려달라고. 근데 이게 무한정 늘어가죠. 지금 거의 이자만 1조 달러예요. 야, 매년.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늘리면 되는데 늘리면 언젠가 터질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적자. 그렇죠. 무역 적자. 이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적자, 쌍둥이 적자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방향은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조업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지금. 네. 애플은 공장 없는 거 아시죠? 그러게요. 애플은 공장이 없어요. 설계만 합니다. 자체 공장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전부 외주. 외주주죠. 이렇게 설계도 주고 네가 만들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 미국의 1인당 GDP가 86,000불이거든요. 그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이 안 되죠. 감당하면서 그다음 근데 중국은 12,000불이거든요.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이 훨씬 더 작거든요. 근데 이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이 방향은 맞는데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 방식이 관세거든요. 그렇죠. 관세를 때리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문가들마다 판단은 다른데 관세를 올리면 백악관에서는 계산해 보니까 주판을 챙겨 보니까 5천억에서 한 1조 달러 돈이 들어올 거다라고 판단했다는 설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세금이 그렇죠. 커지니까. 세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머스크는 지금 연방 예산이 미국 한 7조 달러 되거든요. 그게 1조 달러 줄인다고 그랬어요. 자기 임기 동안에. 그게 무차별적으로 해고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군살백에 가야 되는데 막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소송에서 지금 다 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세는요. 관세는 양날의 칼이거든요. 당하고 있습니까? 상대국이? 거기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중국이 미국에 파는 물건이 미국에 중국에 파는 물건보다 몇 배나 많으니 그렇죠. 이걸 때리면 먼저 중국이 쓰러질 거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파는 물건들이 다 미국 소비자들이 염가에 대량 소비하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을 때리면 중국이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는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지금 트럼프 본인이 말했잖아요. 장난감 애들이 몇십 개 가질 필요 있어? 2개만 가지면 되지. 연필 몇백자로 왜 가지? 연필 누가 몇백자로 가지? 10자로 가지면 되지. 그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한계가 뭐냐면 관세는 모두가 물러섰으면 전쟁이 되는 거고요. 그건 국내 정치하고 연관이 되니까. 지금은 국내 정치로 그 기반이 상실돼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중국과의 핵심은 싸움인데 중국은 독재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을 상당 기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영원히는 안 가죠. 그러나 트럼프 임기는 4년이고 이제 1년 반 뒤면 중간 선거 해야 돼요. 네.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미국은 탄핵이 하원에서 결정하고 정하고 상원에서 그냥 넘어가면 끝나거든요. 상원을 만일에 민주당이 장악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몰라요. 이렇게 엉망으로 가보면 그러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권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시진핑과 트럼프의 싸움에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제가 보기엔 유리하지 않아요. 76% 같은 GDP가 지금 60% 후반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단기적인 싸움에서는 시진핑이 유리하죠. 네. 그러면은 유권자를 봐야 되는 트럼프와 유권자 없죠. 중국에 유권자가 어디 있어요. 공산당이 그렇죠. 결정하면 되는데. 당이 결심하면. 그렇죠. 우리는 한다니까. 그러니까 방향은 맞지만 또 하나 제조업 말씀드리면 아니 8만 6천 달러에 제조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인당 GDP가. 그러니까 바이든 시기에는 야 니네들 들어오면 보조금 줄 테니까 들어와라 사탕발림을 했거든요. 그래도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왜냐?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을 세우면 우리는 지금 자동차 공장이 지금 저기 울산에 있잖아요. 네. 거긴 포항제철, 다 그다음에 인접해서. 울산 화학, 그다음에 경공업단지, 부품단지 다 있잖아요. 생태계가. 근데 미국은요. 가면 자동차 공장 만들었는데 US 스틸 일본에 파냐 안 파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조업 생태계가 없는 거죠. 거기다 바이든은 그걸 커버하려고 보조금 줄게 그랬는데 트럼프는 보조금 안 준다며요.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를 다 내쫓으면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저임금의 노동력 풀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인건비 다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은 맞아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해주고 싶은데 방식은 전혀 아닌 거죠.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의 마법이 어디 있어요? 그 마법이면 저도 썼죠. 예를 들면.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누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술 규제, 반도체 규제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을 통해서 좀 주저앉혀야 되겠다. 그 GDP 격차를 좀 벌려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압박을 받고 힘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또 안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화웨이 칩이 됐든 딥시크가 됐든 이게 미국이 오히려 압박을 가하면서 그들의 성장, 기술 개발을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어요. 미래는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무작위로 때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때는 핀포인트. 소비품은 저놈들 싼 거 사서 쓰자. 대신 첨단 정밀 기술은 배제하자. 반도체 이런 거. 네. 요 전략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정부로 넘어왔는데 근데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가 드디어 입 열었잖아요. 우리가 향후 몇백억 달러를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공급을 안 하면 중국이 자체 생태계를 만들 거다. 네. 언젠가는 화웨이 기술력은 세계 최고다. 만일에 우리가 계속 공급하면 미국 표준에 중국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중국을 배제하면 중국도 사생결단일 거 아니에요. 중국은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이 결심하면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성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다른 데는 손해를 보겠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젠순왕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손해다. 시장도 잃고 시장 지배력도 잃고 주도력도 잃고 그다음에 미국 표준을 상실하게 된다고 드디어 이제 젠순왕이 그 화를 터뜨렸거든요. 네. 그건 이제 그 젠순왕 얘기고 그러나 과연 중국이 뭐 AI나 이런 건 중국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무제한 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정보 그러면 공개라든가. 주민등록번호도 뒷자리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건데 저기 다 까고 뭐 얼굴부터 생체 정보까지 뭐 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테러도 없잖아요. 다 금방 잡으니까. 그런 거지. 과연 그리고 중국이 원천 기술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은 전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핀포인트 방식, 모른다. 그렇죠. 핀포인트 방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중국이 이미 중국은 미국의 GDP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보치 7%를 사수해야 된다. 깨졌어요. 바오류 6% 깨졌어요. 5%도 깨졌어요. 지금 지방정부 지금 부채에 허덕여요. 네.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봉급도 못 줘요. 그 다음에 버블, 부동산. 돈이 수출하면 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면은 이걸 안정적인 자산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게 뛰게. 기억나세요? 복부인이라고 우리. 아, 그렇죠. 예전에. 예. 왜냐면 돈 들어오니까 막 강남에 투기하러, 왜냐면 남편이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 것처럼 중국도 자산을 다 이 부동산에 투자했거든요. 근데 이 버블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부동산 버블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어마어마한 타격은 발생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보는 거죠. 이게 소주가 반병, 물이 반병 남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야, 저거 반병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말할 거고 중국은 야, 반병이나 남았어. 요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타격은 있다. 그러나 향후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금 쉽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네. 개인적으로는 중국은 이미 기가 꺾였다. 중진국 함정. 왜냐하면 12,000불이잖아요. 1인당 GDP가. 네. 그러면 가격 경쟁력 지금 베트남이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인도도 치고 올라오잖아요. 인도도. 그러면 중국은 더 이상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거나 아니면 이렇거나 이것도 아니겠죠. 그래 이건 끝났다. 이 정도일 거다. 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고민이죠. 중국이 고도 성장을 유지되는 이유는 사회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네. 그 성장을 통해서 계속 고용을 늘려가야 되거든요. 특히 농민공들. 농촌에서 와서 일하고 이 사람들이 춘절 때 고향으로 돌아가느라고 그 거대한 대이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분배 불평등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하거든요. 이제 빈부격차가 원조 공산국가면서도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아 그럼요. 중국 지방 가보면 아직도 형편없거든요. 샹하이 같은 데도 외곽으로 가보면은 형편없는 시설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저게 언제까지 이제 경제 충격이 발생하면 부자들은 살거든요. 이게 아래층에게 터지거든요. 네. 아래층에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독재로 누르지만 끝없이 눌리면은 뭐 독재가 영원히 가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도 미국도 하향세지만 중국도 하향세일 거다. 네.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서 둘 다 상처받으면서 올라가지 못할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중국이 좀 더 잘 버티겠냐? 왜냐하면 버티지 않겠냐?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뭐 선거니 뭐니 있고 막 복잡하지만 이쪽은 독재고 또 하나 이쪽 이미 기존에 중국의 자체의 그 제조 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물론 공급 과잉 이슈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제조 국가 리쇼어링을 통해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트럼프의 이 야망 꿈을 깨기에는
오히려 버티기에는 중국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근데 이런 이제 정치학의 고전 명작 중에 하나가 폴리티컬 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세이머 마틴 립셋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 꽤 오래된 책이에요. 오래된 책인데 이분이 그 당시까지 비교를 해보니까 모든 정치 변동, 혁명, 배경을 보니까 경제적 수준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무슨 얘기냐? GDP가 민주화를 결정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1960년 4.19 참 숭고한 피를 흘렸지만 네. 그러나 들어선 건 군부 독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고 영향본이 되고 자산이 된 건 맞지만 성공은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이때 수많은 분이 한 거였지만 피를 흘렸지만 군부 독재가 유지됐거든요. 네. 근데 87년 때는 넥타이 혁명, 시민혁명 이때는 직선제로 성공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 바로 GDP. GDP가 일정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독재나 이런 것보다는 자유, 행복, 건강, 평화 이런 걸 요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지면서 올라오는 그렇죠. 생활 수준의 그렇죠. 향상. 그렇죠. 뭐 사우디 이런데 거기는 뭐냐? 이게 이 경제적인 정상적인 공업화 산업화가 아니고 자원에 의존해서 부가 편중돼 있는 국가들. 그렇죠. 이제 그런 데는 아닌 거고 산업화와 연관시키는 거죠. 그러면 중국 80년대天安문 사태는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지만 안 되는 거죠. 그때 민도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부 독재,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이런 게 유지가 됐던 건 국민이 참은 거거든요. 모두가 들고 일어났으면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87년부터는 이제 국민들이 안 참거든요. 이번도 우리 민주주의 위기 잘 극복하잖아요. 네.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이게 바로 민도 시민의식. 민도 뭐 일본 사람들 많이 썼다고 뭐 안 좋아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민도 이게 좌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거죠. 전진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근데 중국 지금 1인당 12,000불이거든요. 네. 물론 부가 편중되어 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왜 공산당이 독재를 해야 돼? 왜 내가 인터넷 통제해야 돼? 내가 왜 안면 인식으로 내 정보 다 뺏겨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의天安문과 지금 상황이 다른 거죠. 중국인들이 지금 계속 유학도 가고 그렇죠. 지금 저도 고려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제 강의에도 중국 친구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항상. 네. 그럼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돌아가면 한국에서는 이랬는데 여기서는 뭐 인터넷도 못 쓰고 말하면 잡혀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만 보면 안 되고 지금 중국도 거대한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네. 변화하고 있다. 그걸 본다 그러면은 궁극적인 싸움에서는 모르죠. 하긴 전에 그 코로나 그 격리하는 것 때문에 백지 그럼요. 그 이미 대보가 있는 거죠. 있었죠. 있는 네, 거죠. 청년 16%인가가 지금 청년 실업률이 그래서 청년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위험하죠. 네. 왜냐하면 그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막히면 그거는 무슨 정치적 이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 터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젊은이들의 좌절, 젊은이들 그다음에 중국 젊은이들도 과거에 이 공산주의 이념이 강했던 세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국도 사실 뭐 그런 시나리오는 또 참 그 살떨리는 시나리오지만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럼 진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오겠네요. 그건 좋든 싫든 전 세계적으로 악몽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부의 불만을 돌리는 것도 그렇고 결국 이 패권 전쟁은 서로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극단에 가서는 결국 전쟁, 무력 전쟁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까지 역사를 봐도. 그래서 대만을 매개로 한, 대만 침공을 매개로 한 미중 간의 전쟁, 이것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아니겠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대만 전쟁도 전 다르게 보는 게요. 물론 그 가능성은 남아있죠. 왜냐하면 독재 정권은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혹시 우리 MC께서는 조금 연식이 되시니까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 조미미 조미미 선생의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노래 때문이에요.
이 히틀러가 패망한 건 도보해협, 네. 영불해협 가까운 데는 잉글리시 채널은 34km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도보해협 가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그 바다를 못 건넜어요. 만만치 않다. 해군력이 일단 영군이 있었고 바다를 건너려면 압도적인 해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상륙정도 그렇고. 제공권도 있어야 되고요. 바다 건너는데 비행기에서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BOB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그래서 괴링 그 당시 공군 총사령관 하에 영국을 잠수함 전대로 이제 영국으로 간 수송선을 침몰시키고 무려 5천 척을 침몰시켰어요. 엄청나네요. 어마어마. 근데 나중에 독일 그 잠수함 전대도 다 죽었어요.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봉쇄해놓고 비행기로 때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위대한 영국 공군들이 그때 뭐 전설적인 항공기가 나옵니다. 스피파이어라든지 뭐 허리케인 같은 막아내요. 네. 처칠의 지휘하에. 그러니까 히틀러가 에이 됐어. 그리고 후방을 놔두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소련을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으로 갑니다. 이게 바바로스 작전이거든요. 이게 히틀러의 몰락의 시작이에요. 네. 바다를 못 건넜어요. 바다를 못 건넜어요. 그다음에 천하의 몽고 고려도 점령했죠. 바다를 못 건넜잖아요, 일본은. 맞아. 그래서 신풍 가미가제가 그게 나온 거라고. 그런데 제가 영불해협은 34km라고 그랬죠. 대만하고 중국은 평균 180km예요. 가장 가까운 데도 130km예요. 지금 레이더로 다 보거든요. 지금 뭐 상륙 훈련하면 대만이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겠어요? 수십 년 동안 상륙 저지 전력을. 그렇죠. 그다음에 대한의 중국 쪽 해안은 상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대만을 가려면 완벽한 제해권, 바다를 제패하고 완벽한 제공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면 미국이 안 도와줘도 대만만 해도 그냥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오면은 아마 중국 팔 하나 잘라질 거예요. 상륙정은 느리거든요. 다 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다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아무리 함정을 찍어내도 지금 중국은 주요 함정이 이 370척 플러스 알파예요. 네. 그러니까 주요 전투 함정이. 미국은 295척이에요. 미국이 현저히 딸리죠. 그런데 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국은 10만 톤급 니미츠급 항모 운용을 전단을 10개를 운영하거든요. 세계 최강 무서운 공포의 군단이라고 하죠. 그럼요. 그 전단 하나만 지금 홍해 후퇴 때리잖아요. 미국에서 얼마나 먼저 때리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항공모함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항공모함이 하나에 대략 한 90대 내외 항공기를 싣고 밑에는 잠수함이 있어요. 핵추진 잠수함 보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좌우에는 이지스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이 있어요. 최소 2대가. 그 다음에 이 군수보급함 한두 척. 이러면 하나의 한 국가의 국력이거든요. 국방력. 이게 10개 전단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안 끝나요. 또 4만, 그러니까 우리 독도함이라고 이제 상륙함이 있거든요. 평갑판. 근데 미국은 4만 톤 와스크급, 그 다음에 4만 5천 톤 아메리카급을 운영하고, 이것도 전단이 7개예요. 이것도 중형 항모거든요. 17개잖아요. 중국은 항공모함이 있거든요. 랴오닝. 이건 만든 지 3, 40년 된 그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중고를 개량한 거, 스키점 부대에 있는 중형 항모와 대형 항모는 전투력이 거의 10대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했다가는 진짜 공포의 미 해군 17개 전단에 의해서 중국 해군은 그냥 괴멸될 수도 있다. 이 랴오닝, 그다음에 2호함 산동, 푸젠함은 이제 평갑판이에요. 이건 좀 대형이에요. 근데 이거 시운전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항모 전단을 못 꾸려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모르죠. 그러나 질적으로 이 전투력은 어디서 나오냐? 훈련과 노하우거든요. 그렇죠. 미국 항공모함 역사는 100년이에요. 네. 1920년대부터거든요. 중국은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데 여기서 대만을 들어간다고요? 아마 시진핑이 난 대만 침공 안 하면 죽어? 그럼 가겠죠. 근데 정상적인 사고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아마 중국의 몰락을 자초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 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